대선 때부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김정숙 여사.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적극적인 내조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카운터파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김 여사는 공식 만찬과 함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도 멜라니아 여사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모델 출신입니다. 외향적인 김 여사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대조적이라 한미 두 나라의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잘 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친화력 때문에 첫 만남에서도 어색함이 없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와의 내조 외교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는 김 여사가 어떤 패션을 선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외교부 등 주변의 조언을 참고해 정상회담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정권 출범 후 51일 만,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로즈가든을 10분간 산책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도 거뒀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유대를 과시했고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하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간 완전한 동반자 관계에 뜻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링컨 대통령 침실 등 백악관 2층을 노 대통령에 소개하며 개인적 신뢰와 우위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미리 준 공사비보다 돈이 덜 들자 나머지를 돌려받으며 최고 19% 이자를 물린 서울 메트로. 설계비 수억 원을 후려쳤다. 억대 과징금을 문 SH공사. 최근 적발됐던 공기업들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서도 빠져 규제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공기업들의 행태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질, 담합의 지배구조까지 공기업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임기 중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로 꼽은 겁니다. 대형 금융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에 큰 이해가 걸린 중간금융지주사 도입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벌계 금융사들을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규제, 감독하는 통합금융감독 정착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필요성 주장을 접겠다던 청문회에서보다 수위가 더 높아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 뒤 확대된 삼성 꿈 장학재단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SDS 지분 3.9%를 가졌어도 삼성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규제에서 빠졌는데 삼성 임원 출신이 자리를 맡는 등 독립성이 흔들리는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만 착하게 굴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착하게 행동했으니 복받을 만도 한데 복은 저 못된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는 것이 돈이나 명예만은 아닐 텐데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복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착한 행동은 복을 불러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잘 배운 청취자들과 함께합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하겠습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수근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는 남녀역당, 목포신앙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수습 현장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다른 남녀, 거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호에서 진짜 지난번 이기가 참 되게 뜻밖이었고 어떻게 세월호에서 안전불감증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른 곳의 이야기? 네, 이번에는 또 현실에서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 끔찍한 일 이후에 더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1일 다 아시다시피 노동절이었죠. 그때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로 그 크레인에 깔려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시고 25명 합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발생. 네, 예. 기억납니다. 저희 노동절 때 이제 집회가 있어서 대학로에 있었는데 네. 그때 다른 사람들 정규직은 다 쉬고 있는 그 날에 하청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31명의 사상자가 전부 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며칠 전에 불과 한 사나흘 전이죠. 정확한 6월 21일 경남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참사와 관련해서 단 한 명만 구속했고 함께 영장 청구된 조선수상 등 나머지 5명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구속된 사람은 말단 노동자인 신호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금 공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이야기를 특집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났고 나서 그 크레인을 운전했던 사람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 현장 책임자나 그런 사람은 전혀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속된 사람은 크레인 운전사가 아니라 신호수죠. 신호수. 크레인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라, 전진해라, 스톱해라라고 하는 사람? 예, 신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신호수 주 신호수 한 명만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한번 사건 개요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이제 노동절인 5월 1일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7안벽이라는 장소였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은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수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8,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32톤급 타워 크레인의 붐대, 이것이 지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골리앗 크레인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이 충돌로 인해서 타워 크레인의 붐대가 넘어져서 밑에 깔려 버렸어요, 근로자들이. 근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이제 원래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게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소형 간이 휴게소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지지대가 넘어진 그 붕괴한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로자들이 31명 정도가 점심 오후 휴게 시간을 앞두고 미리 나와서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갈 겸 휴게소로 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일단 초동 수사를 했어요. 6월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총 책임자인 조선소장과 관리직 직원들 그리고 현장 신호수 등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조선소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검찰에 신청을 했죠. 하지만 이때 삼성중공업 사장인 박대영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에서 보조 신호수 2명은 사고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빼고 6명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골리앗 크레인의 주 신호수인 47세의 이모 씨 한 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함께 영장이 구속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도주 우려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는 도망갈 것 같고 누구는 안 도망갈 것 같고 이걸 누가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한 네. 것이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조선소장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은 도주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말단 신호수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도주의 위험을 미리 재단하는 네.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역시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좀 더 신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편견,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직급이 높으면 도주의 우려가 적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물론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럼 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규명이 된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그 타워 크레인과 지금 그 물체가 충돌한 것은 골리앗 크레인이거든요. 우리 그 타워 크레인이라 하면 흔히들 우리 아파트나 건물 그 건축 현장에서 보이는 격자로 되어 있는 긴 주탑이 있고 거기에 옆으로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기중기를 말하는 것이죠. 네네. 예, 근데 이 타워 크레인은 높이는 높되 그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골리앗 크레인은 흔히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모양새가 우리 그네 있죠. 그네의 그 커다란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네 한 10배, 한 거진 100배 정도의 규모.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 크레인은 그것을 통해서 초대형 기중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게라든가 그 철제의 쇳덩어리 자체가 타워 크레인하고는 비교할 급도 안 되죠.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은 8,800톤급인데 타워 크레인은 32톤급. 예, 20배가 넘는 그런 차이가 그 크기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게 부딪혔으니 당연히 이제 골리앗 크레인은 멀쩡해도 타워 크레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는 이 타워 크레인을 움직일 때 그리고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신호수에 의해서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높이가 높잖아요. 골리앗 크레인도 높이가 높고 타워 크레인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육안으로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신호수가 보내는 신호가 위에서는 한 100m, 90m 이상 높이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선 송수신기, 워키토키 같은 것이죠. 이것을 송수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선 송수신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래서 이 지금 주 신호수를 구속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선 송수신기를 쓰라고 했음에도 안 썼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겠죠. 그러면 구속된 주 신호수는 하청업체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작업장에 나온 사람이 총 4천여 명인데 그중에 1,000명만이 그 삼성중업의 직원이고 나머지 3,000명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도 주된 그 실무자들, 가장 일반적인 밑에 하급 노동자들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의 그 영장 단 한 명만 발부한 사실에 지역사회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지금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쉬움이 있다라 한다면 첫 번째는 사고의 근원적인 예방 책임자가 누구인가, 책임 소재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단지 맨 끝에 있는 노동자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신호가 뭐 제대로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언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안전장치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인간의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중, 2중, 3중 안전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예, 산업 현장에는 항상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꼭 있어요. 그 관리 책임자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조선소장 지금은 이제 전 조선소장이지만 조선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미리 사전에 조치를 다 해야 되고, 특히나 거대한 중기가 움직일 때 절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덮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조선소장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장소 내에서는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의 최종 책임자고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신청을 했는데 발부를 안 했다라는 것, 이런 것은 근원적인 예방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안 물었다, 전혀 묻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점이죠. 네, 이것이 사실 이분이 지우신호수인 이모 씨가 이렇게 사고를 내려고 사고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누가 왜 뜬금없이 신호가 제대로 못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게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약간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말 말단, 정말 그 사람만 혼자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조폭들의 경우 그렇잖아요. 네가 갔다 와라. 네, 그 제일 말단 책임 꼬레비들한테 책임지고 총대 메고 감방에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저는 그런 꼬리 자르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에서도 결국 승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을 묻게 되고 징역을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인 네. 그런 사람들만. 이것도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실수에 의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한테 처벌을 다 미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에는 면제부를 준 것이고, 재벌은 보호하고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만 사법 처리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도 안 했다라는 사실에 더 공분들 하고 있죠. 하청 회사한테만 책임을 지운다. 네, 그리고 하청 회사의 가장 하층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금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죠. 정말 큰 기업이나 대기업 모든 기업에서 하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하청을 하죠. 이러니까 이렇게 예. 임금 싸게 부리죠. 책임 안 져도 되죠. 그쵸.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안전조치를 사업주가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안전보건 책임자가 이 처벌을 비켜갈 수 있는 단초가 지금 벌써 마련된 거예요. 사실대로라면은 엄밀하게 하자면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조선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선소장의 그 위에는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 대표 사장인
박대용 씨가 있고 이분들이 바로 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 안 했기 때문에 사장은 아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고 조선 소장도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처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면 6개월의 징역을 내리거나 1,000만 원의 벌금만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6명 죽은 목숨값을 생각한다면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그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 얘기했던 세월호 지금 수색 작업하는 분들도 빨리 하는데 다치지 말아라. 다치면 네 손해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데요. 지금 여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말 말단 직원 하나에 불과하고. 그렇죠. 기껏해야 뭐 하청업체의 이제 사장이나 그 하청업체의 관리자들까지만 이제 직접적이고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 좀 어느 정도 예견되죠. 삼성중공업 본사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은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눈에 보입니다. 네, 이 법이 사실 이 국민들의 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법이 맞지 않는 것보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들이 맞지 않는 거겠죠. 우리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하청이 아닌 원청 회사한테도 원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냥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막강한 그 변호인단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평소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다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어필했을 것입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그렇다면은 그것에 납득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은 삼성중공업 사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은 또 8명 중에서 6명만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최대한 변호인의 변호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측은 거의 아무 잘못 없고 원청업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잘못 없다. 주신호수 너 하나만 잘못한 거다. 네가 다 너 하나 때문에 이 일이 다 발생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법원은. 진짜 검찰개혁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소설에 의해서라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때 기각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적폐의 끝판왕은 사법부다. 이런 말도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영장 기각들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또 함께 부수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말이 떠오릅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의 사태의 영장 기각 사실을 보았을 때 과연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죠. 네. 아직 지난 정권에 부역하던 그리고 기득권 그 사용자 그리고 자본의 편에서 서서 그쪽 그런 정책을 펴던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점점 바꿔나가리라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 좀 높아심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이것은 여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그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던 사실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도 나오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그 이후의 고충인데요. 이것은 하청업체 근로자께서 저한테 직접 상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사망 사건, 특히나 다수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그 작업 현장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작업 중지를 해야만 되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제중공업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는 현재 올스톱이 되어 있어요. 조선 그 건조업들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중공업 본사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 500명이라 했을 때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의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 삼성중공업에 내려와 있는 삼성중공업 정직원이 한 5,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청업체 직원은 당시 기준으로 25,000명 됩니다. 근데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전부 다 지금 휴업 중이에요. 올스톱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당제로 하루하루 나가서 그 일을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휴업 중에 있어서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이신 분들도 라서가 계시고 아니라 이게 또. 법대로 치자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휴업수당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즉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거제조선소의 경우도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휴업하게 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역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아야만 돼요. 예,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다가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청업체는 휴업 중인 자기네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달라고 해봤더니 삼성중공업에서 안 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맘대로 막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안 주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아니 정말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렇게 배째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더니 한 3일 후에 하청업체에서 이 근로자에게 전화 와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답니다. 이런 좀 쌓이고 쌓인 적폐들이 지금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거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좀 많이들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고가 나도 책임은 안 지고 말단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다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조차도 보호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 노동부 신고하면 잘리고. 예.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거제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이 파견, 외주 위탁, 이런 하청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위험 책임을 전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하청 구조, 더군다나 다단계적이죠. 이게 하청 구조가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4-5단계 이루어지면서 위험은 점점 분산되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의 소재는 점점 옅어지는 이런 좀 모순된 잘못된 관행들, 이것이야말로 적폐 아닐까 싶어요. 네, 문재인 정권이 청산해야 될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앤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사업주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율은 또한 존중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간접 고용을 하는 이런 적폐라고 할 수 있죠. 이 적폐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설령 직접 고용을 안 하고 간접 고용의 형태로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산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원청업체의 대표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발동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다만 이분들의 피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안전 문제,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결국은 온 국민이 다 같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분들 31분의 사상자분들에 엮여 있는 함께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여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고 많이 알려나가야겠습니다. 예, 거제 삼성중공업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 관심을 좀 바라겠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목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선우 오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안녕하세요, 민보연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푸나님의 답변도 답변이지만 민보연님께서 오늘 어떤 질문을 갖고 오실까 많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긴장돼요. 애써 의연한 척하죠. 그래도 아직은 푸나님의 그런 표정이 바뀌거나 멈칫하는 이런 것조차 본 적이 잘 없어서. 근데 뭐 방송 자주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미리 조율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합니다. 네, 오늘도 푸나님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질문들 던져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쓰리철, 전해철. 삼철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몰라요. 예. 철철철이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해철 국회의원님이 저희 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네. 전해철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문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저한테도 좋은 건가요? 일단 뭐 삼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언론의 프레임 같은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어떤 정치권 인사들을 묶어서 공통화시키려고 하니까 뭐 삼철이라서 끝자가 철자로 끝나는 뭐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좀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보수 언론들이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데 사실은 당에 있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권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삼철이 진짜 실권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쁜 루머를 퍼뜨리는 이런 거. 옛날 문고리 3인방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비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우리 동네 지역구면 좋은가요? 예, 좋죠. 마음적으로는. 근데 최소한 난 민주진보 쪽 사람들은 그런 건 있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좀 심하죠. 가까운 사람들을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배제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은 정말 가까우신 분들은 등용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야, 난 열심히 고생했는데, 친문으로 고생했는데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뭐 제가 듣고 있기에는 친문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 챙기지 마세요. 그리고 친문이 아닌 비문이나 반문이나 뭐, 어쨌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가까운 사람들은 빠져주겠다가 그쪽에 그들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시는 분, 공직으로 안 나가겠다고 미리 선언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네. 공직에 공식적으로 지금 안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까운 건 가까운 거고 그분들한테 권력을 일단 주지 않는 거죠. 주위에 원래 가까웠던 사람들한테만 어떤 권력의 기회, 자리를 주게 되면 그만큼 그 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이렇게 지나칠 만큼 결벽이 좀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떤 정책이 저는 사실 잘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가깝게 고생한 사람들을 그래도 일부러도 이렇게 챙겨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문 대통령의 그런 그 넓게 사람을 쓰겠다는 철학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이다. 정말 좋죠, 마음속으로는. 네, 마음만 좋고 사실 실제로 좋은 거는 아직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요, 좋다는 게 다른 거 아니죠.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 어떤 정치인이랑 친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사적인 거든 뭐든 간에 청탁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치인으로 방송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방송할 때만 딱 보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거나 만나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속되게 백 같은 걸로 작용해서 뭔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이쪽에는 그런 분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것들이 권력의 어떤 백이 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네 지역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신 분이 국회에 가서 정상적으로 지역구 예산 같은 거 따오고 이러는 거는 대통령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능력껏 알아서 하시는 거지. 당신 나랑 친하니까 그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겠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마음에 뿌듯하시면 돼요. 아, 우리 동네 네. 지역구 의원이 대통령하고 겁나게 친하구나. 이렇게. 끝이네요. 네, 맞아.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분일수록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야겠죠. 그 주민 아파트마다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자치위 회의. 그거 하는데 한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도 찾아보니까 있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막 뿌듯하죠, 막. 네. 그냥 그럼 그렇게 마음 뿌듯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그런 걸 준비해봤어요. 제가 요즘 계속 가난, 빈곤 이런 단어에 꽂혀있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 독일에서 제가 6개월 살다 왔잖아요, 딱. 근데 다시 그때가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장을 보면. 당시에는 우유가 1리터에 1,500원을 안 넘었거든요. 그리고 복숭아도 막 12개인데 막 3,000원이고. 근데 이게 시장 물가가 아니라 마트 물가예요. 마트랑 백화점 물가. 우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면 더 싸요. 막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생업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더 싸게 파는, 이거를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는 서빙 비용, 그다음에 머리 자를 때 이런 서비스 비용 이런 건 올라가는데 그 절대적인 것들은 안 올라가요. 고기값, 우유값, 밥값.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먹을 거에 예민하다는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식료품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가 있죠. 공산품일 경우하고 농산품일 경우도 있는데 농산품일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유통구조 개선이에요. 농촌에서 직접 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물건 팔면 엄청 싸죠. 중간 유통 마진이 다 생략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뭐 시장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농산품을 가져가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서울의 가락시장 같은 데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거치잖아요. 그 가락시장에서 도매로 파는 분이 그 도매를 갖고 자기 지역에다가 또 이렇게 뿌리는 그 형태로 막 5단계, 6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거기다 내 마진을 붙이니까 처음에 1,000원이었던 게 마진을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 100원, 200원씩 마진이 붙으면 사올 때는 1,000원이었는데 도시에서 팔 때는 3,4,000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차라리 그러니 내가 어디 충청도나 강원도나 전라도나 영남 어디 이런 데서 직접 대서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반대로 우리가 싼 가격에 농산품을 떼이느니 차라리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팔곡기 하고 트럭에 다 싣고 올라와서 파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먼저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세금도 좀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좀 이런 게 있어요. 단순하게 농촌만 살고 아파트 주민만, 소비자만 살게 되면 중간에 지금까지 유통해서 이렇게 생업으로 종사하시던 분들은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단순히 내가 싸게 먹고 파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유통구조 싹 바꿔. 그래서 바로 직거래해.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 사회의 재화 또는 그 사회의 성장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재화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게 되면 농촌과 아파트 주민과 이것이 중간 마진이 생략돼 버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직업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는 부단하게 자기들 구성원들 스스로가 잘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예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적당하게 마진을 붙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과도하게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네요.
앞으로도 우유값은 내려갈 기는 저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유 하루에 1000ml씩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크구나. 그렇다는 썰도 있습니다. 계란 2개에 우유 1000ml씩 먹었어요. 저희 3명 다. 네. 아까 둘이 키 재봤는데 내가 더 컸어. 우리 보현님은 헐 놀라는 거고 나는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푸나님이랑. 푸나님의 키가 어느 정도 그러면 대략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승아님하고 내가 우리 보현님 둘을 농구 선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보다 크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네. 역시 감독님. 그렇지. 가드 출신의 여자 농구팀 감독. 세 번째 질문도 좀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돈이랑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햇볕도 돈이고 바람도 돈이고 어떻게 보면 공기도 돈이구나. 뭐 시원한 공기를 필요하려면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고 공기 좋은데 잠깐 가서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려면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햇빛도 돈입니다. 네, 햇빛도 돈이에요. 지하는 싸고. 네, 남향을 왜 찾는지 저도 집을 구해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남향은 원룸도 비싸요. 비싸요. 원룸도 햇빛이 잘 들어오면 비쌉니다. 남향 반대세. 남향은요 여름에 햇빛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더워 뒤져 아주. 그런 집에 살아보셨군요. 나는 동양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서양집 있죠. 저 서양집도 다 살아봤는데요. 넘어가는 해. 그게 집으로 직바로 들어와요. 왜냐면 남양집은 해가 바로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집은 해가 지면서 수평으로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커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남양집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네, 요즘에는 근데 정남향은 잘 없고 약간씩 비틀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북향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 햇볕, 공기, 좋은 물 이런 것들은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는 날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기존 고정관념이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첫 번째 계속 산업은 자동화돼 가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려면 일단 사람 자체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뭔가 산업에 종사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킨 일을 하면 좋죠. 근데 그 기본소득에 대한 관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적인 고정관념을 버리는 건 뭐냐면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줘? 요 생각 싹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국가라는 게 어떤 한 사회에다가 그냥 방치시켜놓고 능력 있는 놈만 직장 갖고 나머지 굶어주고 그럼 국가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유기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굶는 사람은 없는지 병든 사람은 없는지를 살피고자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까 그 산업화나 자동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뭘 낳냐면은 일하는 사람은 일하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놀릴 것이냐 아니다. 봉사활동이라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돈을 벌지는 못해도 뭔가 사회에 서로가 공헌하고 있는 목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라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줘야 돼?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빈익빈 부익부를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공평한 것이거든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빈익빈 쪽은 뭐냐면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아예 이제 생계가 막막할 정도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돈을 버는 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줌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보현님이 돈은 벌지를 못해도 마트나 어디 가서 쓰고 다니는 돈들이 다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는 못 내지만 간접세는 지금도 엄청나게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는 물건들에 다 간접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소득세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접 내는 이 세금들은 안 내고 있더라도 간접세는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을 내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기본소득으로라도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도 안 낳고 사회는 죽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가진 자와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럼 그 사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자조적인 말로 노예들에게 복지를 잘해줌으로써 자기들 물건도 사게 해주고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일 안 하고 놀고 먹게끔 만들어주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나 일 안 할게. 기본소득 줘. 빈둥빈둥 놀 거야. 할 수 없을 만큼의 기본소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당 30만 원 더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녀 2명을 낳고 4가족이 살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30만 원씩이면 그 4사람한테 기본소득이 갈 거 아니에요. 120만 원 나오죠. 그 4가족이 120만 원으로 못 살죠. 근데 크게 더 오면 돼요. 직장은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평상시 때 아빠만 벌었던 사람이 있거나 외벌이 또 엄마까지 벌었던 맞벌이였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그 기본소득으로 아이들 보살피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만둔 직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가 돼요. 맞벌이와 외벌이의 차이에서 보면은 맞벌이는 맞벌이 한 만큼 그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많아져서 실제로 2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1.5배도 안 된다.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가사,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면 아이들이 케어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돈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수가 좋아져요. 돈이 생겼는데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 때 먹고 싶었던 하드 하나라도 더 사 먹게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럼 내수가 돌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놀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런 날은 잘 안 온다고 봐요. 그것은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정말 크게 도움 될 정도는 기본소득은 나와야 사회가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다 머릿속에 바꿔야 돼요. 앞으로 직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게 되고 그럼 결국 그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 경험이 나에 있어서 이게 피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5만 원을 못 들고 들어가서 사업이 안 좋으니까 집에 생활비는 뭐 한두 달 못 줄 수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좀 5만 원만 갖고 오면 안 돼?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그래서 눈물 핑핑 돌면서 곧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돈 없는데 방 한 칸 얻어서 혼자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실직을 잠깐 하더라도 불안한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려면 돈 가진 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금 좀 더 내야 되고 그 내가 좀 많이 낸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나의 너희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사회가 건전하게 잘 돌아간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마인드 가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별로 없죠. 안 그래도 이제 부자 세금대를 하나 더 증설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고 아까 소나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이런 거는 엄청나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소득이 취지가 그거고요. 그렇게 다 못 주니까 이제 구간별로 해서 뭐 직장 없는 청년, 뭐 노년층, 지금 노년층들한테는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쵸. 많지는 않지만 그걸 박근혜가 20만 원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걸 이상하게 편법으로 해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거를 25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유아수당, 아동수당, 청소년 수당 이런 것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독일에서도 부양가족에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다른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받고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부인까지 같이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둘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줘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결혼가정 이런 거 상관없이 애완동물이 또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또 월급에 얹어서 줍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도가 비슷한 게 있는데 세금 낼 때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세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이거나 계약직이거나 할 때는 세금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직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 생명 존중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우리나라에 뭔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뭐 토지, 뭐 공기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존중해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지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는 유지돼야 된다니까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의 절벽이 왔어요. 지금 줄어드는 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한국이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줄다 보면 결국엔 돈 있는 놈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회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에요. 일자리가 없다는 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걸 보존해 줘야 된다고요. 그 부자들이 돈을 조금 더 세금을 내서 그렇게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충분하거든요. 빈익빈 말고 부익부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십시일반으로 돈 좀 내도 국민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시스템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 격차가 결국에는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본인한테도 사실 돌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처녀 수당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가요? 왠지 그러면 미혼 수당 이런 거 몇 살 이상부터 결혼을 못하게 살면 못했거나 안 했으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좋네요. 온갖 수당이 다 있고. 외로움에 대한 보상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거는 뭐 대통령을 직접 뽑고 복지가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래서 지금 여당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위드 다 같이 그 개념 없으면 저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좀 푸나님의 정말 명쾌한 해답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게요. 미리 아셨나요 혹시? 또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짠 줄 알아요. 하지 마요. 그래서 너무 대답이 청산유수로 막 너무 놀랐어요. 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고민을 또 안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고민거리 주신 민보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나님도 수고하셨어요. 질문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네. 아 기본소득을 물어볼 줄 몰랐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의 이상이 무의도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로 대변되는 것처럼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꿈같이 다가오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즐거운 게으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자갈자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밝으세요? 아, 이제 요새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밤에는. 아, 그래요? 네, 비가 오고 그나마 우리 이니가 너무 잘하고 계셔서 행복해요. 사람들이 뭐 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좀 존칭을 해줘야 된다. 근데 내 마음 아닌가? 내 마음이지. 좋아서 하는 부친 호칭인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쵸. 좋아서.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싫다 그러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애정이 담긴 게 불러주는데 그 싫어하시는 이게 비하할 때 쓰는 그런 이름하고 좋아서 하는 붙여진 애칭 막 이런 이름이랑은 거. 달라요. 그렇죠. 국물당 뭐 이런 거는 비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똥 바른당. 그러고 보니까 홍발장 뭐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돼지 발정제. 그러고 보니까 엊그제 같다.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네. 엊그제 같잖아. 막 광화문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한참 지난 것 같은 느낌이네. 맞네. 특히 우리 꽃님이는 갑자기 그거 매주 토요일마다 안 가니까 기분이 어떨까 싶어. 저 자유당 앞으로 가요. 맞아. 그거 매일 하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이제 시작한 날 갔었거든요. 네, 살만 나던데요, 저. 그랬어? 어쩐지 막 페북에 막 사진 올렸더라. 라이브 방송 됐어요. 봤어요. 저희도 좀 있으면 동참할 거예요. 아, 그렇죠.
가야죠. 거기가 제일 시원한데. 아니, 네. 괜히 찌그러지는 걸 보면 왠지 좀 시원할 것 같은데요, 진짜. 짜릿해요. 토요일마다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니까. 네, 매일매일.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되죠. 뭐. 그렇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혼자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언제 촛불집회 자발적으로 같이 강요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못 가. 그럼요. 강요하거나 막 그럼 못 가. 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그렇지. 진정한 봉사가 뭘까? 아, 그러게요. 진정한 봉사가 뭘까요, 진짜?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가 진정한 뭔지. 봉사.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 진정한 봉사이지 않을까. 뭐 성경학적으로 말하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잘했어요 뭐 이러면서 칭찬을 듣잖아요. 그럼 이미 그건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걸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 정말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라는데 그건 너무 좀 고차원적인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죠.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난민이다, 장애인이다, 노숙자다, 혹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세터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일을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글쎄 저는 봉사랄까 이런 거는 마음을 좀 읽어서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받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뭔가를 뭐 해준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뭔가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야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베푼다라고 생각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사회가 좀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서로 나누는데 그게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다양한 분야에서 나누는 의미에서 봉사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꽃님이도 봉사하신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꽃님이 10년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민회는 회원들이 보통 53,000명 이상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면은 돈을 만약에 받고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거든요. 오히려 그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킴이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투표함 각 지킴이. 지역마다. 네네. 예. 권역별로다가 지킴이들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자기들끼리 짜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킴이를 하셨던 건데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돈 써가면서. 맞아요. 우리 실제 봤잖아요. 네네. 자기 돈 써가면서 하신 거고 또 거소투표 있었잖아요. 네.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전에는 거의 방치가 됐었어요. 왜냐면 시설에서 10인 이상의 어떤 이제 그런 그 시설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시설에서 기관에서 이런 선관위 요청을 하면 네. 그 간이 투표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참관을 하는 건데 거의 이런 정당에서는 거의 다 방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보수거든요. 그쵸. 일반적인 참관인들은 돈을 받아요. 네. 알바비를 받는데 이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자발적으로 가야 자발적으로. 되는. 왜냐하면 평일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가서 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열정이나 그런 열정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우리 시민의 눈에서요 거의 60% 이상 60% 이상 그 거소투표를 참관을 했어요. 맞아. 무보수로.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성과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때 그 거소투표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왜 총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강원도였나? 거기에서 왜 대리투표 네네네. 이런 거에서 걸리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그 별이 언니도 가서 우리 그 시민회는 네, 인천 지역 남구 가서 지역에 이렇게 갔었죠. 지킴이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오셨고 우리 소년이 같은 경우 직접 참관인까지도 하셨잖아요. 지킴이도 하시고 진짜 대단한 일들 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별이나 꽃님이는 굉장히 광화문에 이제 열심히 가서 했는데 저는 정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별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상하게 나는 정말 체력이 놀 때는 정말 좋은데 집회 체력은 없는 것 같아. 아유 거짓말 나오셨으면서 늘 가도 이게 왜냐하면 저기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넘게까지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까지도 내가 그냥 방치라면 이건 정말 또 부채의식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했는데 또 성격이 그러다 보니 또 이상하게 중간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3시간씩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투표함 지키기를 4명을 만들어줬어요. 조를 짜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왔는지 꼭 확인하고 이러니 자다가 일어나갖고 다 왔어요. 그죠? 그 짓을 며칠을 했더니 밤낮이 바뀐 거야. 그렇지. 저도 그 후유증 엄청 오래 갔답니다. 저도. 그게 지금까지? 아니. 그건 늘 뭐 잠은 좀 이러는데 3시간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내가 안심하고 자면 빵꾸가 나네. 그렇구나. 진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딱 시간 맞춰서 그걸 잘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다가 우리 좋은 인이가 됐죠. 나라를 만들었죠. 지금.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자원봉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원봉사 너무 열심히 해주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지 네.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 근데 아까 왜 소녀 언니가 그랬잖아요. 자원봉사를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반대거든요.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할 수 없으니까 후원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재능 기부고 그렇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려야만 나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지금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알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SNS를 활용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내가 페북. 하면서 따라하는 거지. 네, 트위터 같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일반인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구나. 직장인들이고 가정주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연대의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제가 말한 건 뭐 아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건 종교적인 의미였고 네. 그렇게 알리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유명세처럼 네. 그런 걸 누리기 시작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물론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아프리카 지역이다 뭐 이런 데 가서 왜 TV에서 떵떵거리면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 저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괜히 그냥 왜 검은색 얼굴에다 칠하고 이렇게 연탄봉사 한다고 하면서 우리 누군지 아시죠? 김무성. 아유 말고 안철수. 네. 솔직히 말하면 되지 왜? 그거 기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쵸? 예. 얼굴에 검은색 칠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자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식 이런 거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열받는 거지. 외국에 오셨던 그분도 왜 턱받이를 자기한테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말씀하세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워낙 오래돼서. 맞아. 반토막 가지셨고요. 근데 진짜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알리지 않는 게 나중에 알려진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오드리 헵번이나 네. 우리나라 뭐 그 김혜자 씨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유명인이지만 그걸 숨기면서 했던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봉사를 한 해 만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 잘하는 거죠. 외연 확장. 그래서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꽃님이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으로 자기를 홍보한다든지 광고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로 그에 대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인 거잖아요. 훈훈함 이단 뭐 선행인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최강희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최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한참 왜 아나다바 이런 거 많이 했을 때요. 그때 가방에 우리 왜 컵 달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달고 다녔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홍보 효과가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그 신장 기부
하는 거 기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 기증이죠. 기증. 그쵸. 네. 그 일을 하니까 기증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식 같은 거 신청한다고 해야 되나? 네네, 장기 기증 신청하는 거 그런 있어요. 게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열풍적으로다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맞아요. 네. 그게 장기 기증이라든가 각막 기증 뭐 이렇게 조직 기증 이런 거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정말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그쵸. 함부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 서약서 쓰는 거 네. 아직 실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다, 자원봉사다, 자원활동이다 이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 뭐 지역아동센터, 미디어센터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시간을 못하지.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치. 물론 우리 뭐 셋 다 각자의 어떤 봉사 활동의 영역들이 있겠지만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재능 기부식으로 한 거예요. 언니도 적십자에서 재능 기부로 가끔씩 봉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골수 기증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거는 그렇죠. 과거에 또 방송에서 말씀하셨었고요. 골수 기증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 이런 거 이게 이제 막 권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장하다. 날 진짜 멋있어요, 언니. 저 머리카락 기부. 그럼. 이게 저의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몇 년을 고생을 하는 거야. 머리 미용실을 기르려고. 한 번도 안 가면서 특히 여름에요. 아무리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말려도요. 땀나요.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털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리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갖고 말리잖아요. 근데 이게 짧으면 금방 마르는데 이게 허리까지 저는 엉덩이까지 왔었잖아요. 머리 그쵸. 길이가. 그거를 머리 뿌리서부터 끝에까지 다 말린다고 생각을 해봐. 열기가. 그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도.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이들 머리 거의 꽃님이랑 비슷할 정도로 애들이 잘라갖고 20cm씩 잘랐잖아요. 걔네들은 걔네 스스로 한 거거든요. 어우, 왜냐하면 이뻐요. 학교에서 그런 거를 소아암 아이들 그런 공문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들 친구들 또래끼리 나는 머리 길러서 하는 뭐 유행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나 할래요 그래갖고 단체로 좀 애들이 많이 해갖고 머리 누가 더 잘 자라나 막 이런 거 해갖고 굉장히 고기도 많이 먹이고 전 진짜 저 그랬던 기억나요. 그렇지.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네. 그런 걸 왜냐하면 몰라서 못했을 거야. 그 정도의 순수한 아이들이면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이 이제 2번, 3번씩 했는데 그냥 그 머리카락 기증이랑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본 거지. 인터넷으로 네, 찾아보니까 네,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좋다고. 근데 그 두 녀석이 머리카락을 기르는데 아이고 집안이 난리다. 그렇지. 당연하죠. 막 머리 한번 감으면 불러갖고 막 저 구석에 가 있고 머리카락 장난 아니죠. 맞아요, 알죠. 맞아. 진짜. 저는 진짜 안 해봤는데 딸내미들 하면서 정말 힘들었고요. 우리 꼬님이 얼마 전에 해서 정말 너무 정말 존경스러워요. 시원하고 그냥 아우 이렇게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참 예뻐요. 그래요? 짧은 것도 네. 처음 해봐요. 이게 짧은 머리는 또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단발머리였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좀 시원하긴 해요. 참 기특하다, 꼬님. 왜냐면 신혼 활동도 자원 활동을 몸으로 했죠. 또 자기 어떤 몸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또 기부했죠. 이건 정말 솔선수범한 거예요. 솔직하게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돈으로 하는 게 우리 보면 후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저도 급여의 몇 프로 이상은 또 후원금으로 다 나가는데 이 몸으로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실천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 봉화에 갔을 때도 이렇게 그 자봉을 했어요. 이렇게 부채 나눔하고 생수 나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돈 받고 해야 되는 일이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지겨워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수록 기분이 좋지. 부족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하, 그 그렇죠. 물품 나눠주는 게 부족하니까 오히려. 저기 뒤에 막 후광이 비치는 거 알아요? 덥겠다. 호강 아우라 비치면. 다행이다. 에어컨 바람 밑이라서. 앞으로 왜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크면
봉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자라면서 근데 이게 많이 어른이 되면서 퇴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우리 새날 패널 중에 네. KTX 네, 승무지부 김승아도 갔다 오셨었고 갔다 왔잖아요. 페이스북에 가면 그런 오지 마을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가서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 돈이 아니라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빨래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할 것 같아. 아니 그냥 실천하잖아 원래. 한 남자한테 좀 봉사를 좀 해보세요. 네? 인생 구제도 좀 해주고 그 사람 인생도 그렇지. 언니도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 있다고 전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건 정말 좀 게을러서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노래나 뭐 이런 거라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왜 이렇게 가서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런 거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나중엔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꼭 이룰 것 같아요, 언니도요. 그러게. 물론 뭐 꽃님처럼 세계의 어떤 오지에서 난민이나 또 불우한 아이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돕는 것도 중요하고 언니가 말한 것도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언니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가진 재능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글쓰기라든가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송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100년 이상씩 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치매 예방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게 뭐야? 팟캐스트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재능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기부하는 차원에서 실버 팟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왜 마포 지역에는 괜찮네. 방송이 있어갖고요. 인터넷 방송을 막 하세요. 어르신들도 하고요. 멋있다. 그런 게 약간 활성화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언니가 그렇지. 노래를 가르쳐도 되고. 맞네. 한번 해볼까 우리? 해보자. 추진해볼까요? 진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한다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편집은 제가 해드리면 되고 재밌지 않을까 싶어. 우리 플랜 한번 짜요. 재밌는데요. 플랜 한번. 아직 네네. 그럼 트로트를 더 열심히 네. 배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할 게 하나 있는데 연령대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 고령층이 네. 더 봉사를 많이 하신대요. 20, 30대 친구들은 네. 그 때마다 뭐 선거 때 뭐 이런 때마다 그렇지. 혹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봉사를 하지 봉사활동을 좀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네.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나쁜 거 정말 그 얘기하니까 왜 봉사 시간 그것 때문에 조작하는 경우도 부모들이 있죠. 네, 와서 부모가 하고 애가 한 것처럼 올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2시간 하면 4시간 인정해 준다. 그래서 내가 아니 2시간 한 건 2시간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왜 4시간 한 걸 인정을 받아갖고 오냐고. 그러게.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고령층이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 이거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다. 우리 의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그럼요. 멋있다. 우리 노인분들. 근데 70대면 노인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70대면 60대 정도밖에 안 보여서 인생은 70부터 아닌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70대 뭐 80대 요 그러게요. 정도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야.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젊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오래 그러면은 사시나 봐. 피렘이야? 그런 거야? 저는 그냥 성숙한 여자로 쭉 살래요. 멋있습니다. 두 분. 네.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치. 오늘요. 특히 우리 그 리본공작소 이런 네. 세월호 광화문 여기서 이렇게 자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며 가며 인사 한번 해드리고 악수 한번 해드리고 어깨 한번 두드려드리고. 최고. 오늘따라 꽃님이의 머리 뒤에 막 후광이 장난 아닌데요. 나눈다는 여러 의미가 저는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또 마음이나 재능이나 육체적 노동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거 나눈다. 그런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게 봉사의 의미 아닐까? 그렇지. 이런 생각 해보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어몽이 사랑합니다. 속을 깨우는구려.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착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만 착하게 굴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착하게 행동했으니 복받을 만도 한데 복은 저 못된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는 것이 돈이나 명예만은 아닐 텐데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복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착한 행동은 복을 불러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잘 배운 청취자들과 함께합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하겠습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수근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는 남녀역당, 목포신항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수습 현장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다른 남녀, 거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호에서 진짜 지난번 이기가 참 되게 뜻밖이었고 어떻게 세월호에서 안전불감증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른 곳의 이야기? 네, 이번에는 또 현실에서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 끔찍한 일 이후에 더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1일 다 아시다시피 노동절이었죠. 그때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로 그 크레인에 깔려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시고 25명 합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발생. 네, 예. 기억납니다. 저희 노동절 때 이제 집회가 있어서 대학로에 있었는데 네. 그때 다른 사람들 정규직은 다 쉬고 있는 그 날에 하청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이 31명의 사상자가 전부 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며칠 전에 불과 한 사나흘 전이죠. 정확하게 6월 21일 경남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참사와 관련해서 단 한 명만 구속했고 함께 영장 청구된 조선수상 등 나머지 5명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구속된 사람은 말단 노동자인 신호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금 공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이야기를 특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났고 나서 그 크레인을 운전했던 사람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 현장 책임자나 그런 사람은 전혀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속된 사람은 크레인 운전사가 아니라 신호수죠. 신호수. 크레인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라, 전진해라, 스톱해라라고 하는 사람? 예, 신호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신호수 주 신호수 한 명만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한번 사건 개요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이제 노동절인 5월 1일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7안벽이라는 장소였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은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수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8,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32톤급 타워 크레인의 붐대, 이것이 지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골리앗 크레인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이 충돌로 인해서 타워 크레인의 붐대가 넘어져서 밑에 깔려 버렸어요, 근로자들이. 근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이제 원래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소형 간이 휴게소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지지대가 넘어진 그 붕괴한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로자들이 개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에는 면제부를 준 것이고 재벌은 보호하고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만 사법 처리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도 안 했다라는 사실에 더 공분들 하고 있죠. 하청 회사한테만 책임을 지운다. 예, 그리고 하청 회사의 가장
하청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금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죠. 정말 큰 기업이나 대기업 모든 기업에서 하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하청을 하죠. 이러니까 이렇게 임금 싸게 부리죠. 책임 안 져도 되죠. 그쵸.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안전조치를 사업주가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안전보건 책임자가 이 처벌을 비켜갈 수 있는 단초가 지금 벌써 마련된 거예요. 사실대로라면은 엄밀하게 하자면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조선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선소장의 그 위에는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 대표 사장인 박대영 씨가 있고 이분들이 바로 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 안 했기 때문에 사장은 아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고 조선소장도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처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면 6개월의 징역을 내리거나 1,000만 원의 벌금만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6명 죽은 목숨값을 생각한다면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그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 얘기했던 세월호 지금 수색 작업하는 분들도 빨리 한데 다치지 말아라. 다치면 네 손해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데요. 지금 여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말 말단 직원 하나에 불과하고. 그렇죠. 기껏해야 뭐 하청업체의 이제 사장이나 그 하청업체의 관리자들까지만 이제 직접적이고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 좀 어느 정도 예견되죠. 삼성중공업 본사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은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눈에 보입니다. 네, 이 법이 사실 이 국민들의 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법이 맞지 않는 것보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들이 맞지 않는 거겠죠. 우리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하청이 아닌 원청 회사한테도 원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냥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막강한 그 변호인단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평소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어필했을 것입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그렇다면은 그것에 납득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은 삼성중공업 사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은 또 8명 중에서 6명만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최대한 변호인의 변호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측은 거의 아무 잘못 없고 원청업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도 대부분 잘못 없다. 주신호수 너 하나만 잘못한 거다. 네가 다 너 하나 때문에 이 일이 다 발생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법원은. 진짜 검찰개혁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소설에 의해서라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때 기각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31명 정도가 오후 휴게 시간을 앞두고 미리 나와서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갈 겸 휴게소로 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일단 초동 수사를 했어요. 6월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총 책임자인 조선 소장과 관리직 직원들 그리고 현장 신호수 등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조선 소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검찰에 신청을 했죠. 하지만 이때 삼성중공업 사장인 박대영 사장은 아예 입건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에서 보조 신호수 2명은 사고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빼고 6명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골리앗 크레인의 주 신호수인 47세의 이모 씨 한 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함께 영장이 구속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도주 우려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는 도망갈 것 같고 누구는 안 도망갈 것 같고 이걸 누가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조선소장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말단 신호수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도주의 위험을 미리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역시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좀 더 신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편견,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직급이 높으면 도주의 우려가 적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물론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럼 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규명이 된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그 타워 크레인과 지금 그 물체가 충돌한 것은 골리앗 크레인이거든요. 우리 그 타워 크레인이라 하면 흔히들 우리 아파트나 건물 그 건축 현장에서 보이는 격자로 되어 있는 긴 주탑이 있고 거기에 옆으로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기중기를 말하는 것이죠. 네네. 예, 근데 이 타워 크레인은 높이는 높되 그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골리앗 크레인은 흔히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모양새가 우리 그네 있죠. 그네의 그 커다란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네 한 10배, 한 거진 100배 정도의 규모.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 크레인은 그것을 통해서 초대형 기중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게라든가 그 철제의 쇳덩어리 자체가 타워 크레인하고는 비교할 급도 안 되죠.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은 8,800톤급인데 타워 크레인은 32톤급. 예, 20배가 넘는 그런 차이가 그 크기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게 부딪혔으니 당연히 이제 골리앗 크레인은 멀쩡해도 타워 크레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는 이 타워 크레인을 움직일 때 그리고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신호수에 의해서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높이가 높잖아요. 골리앗 크레인도 높이가 높고 타워 크레인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육안으로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신호수가 보내는 신호가 위에서는 한 100m, 90m 이상 높이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선 때부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김정숙 여사.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적극적인 내조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카운터파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김 여사는 공식 만찬과 함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도 멜라니아 여사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모델 출신입니다. 외향적인 김 여사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대조적이라 한미 두 나라의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잘 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친화력 때문에 첫 만남에서도 어색함이 없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와의 내조 외교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는 김 여사가 어떤 패션을 선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외교부 등 주변의 조언을 참고해 정상회담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정권 출범 후 51일 만,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로즈가든을 10분간 산책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도 거뒀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유대를 과시했고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하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간 완전한 동반자 관계의 뜻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링컨 대통령 침실 등 백악관 2층을 노 대통령에 소개하며 개인적 신뢰와 우위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미리 준 공사비보다 돈이 덜 들자 나머지를 돌려받으며 최고 19% 이자를 물린 서울메트로. 설계비 수억 원을 후려쳤다. 억대 과징금을 문 SH공사. 최근 적발됐던 공기업들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도 빠져 규제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공기업들의 행태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질, 담합의 지배구조까지 공기업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임기 중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로 꼽은 겁니다. 대형 금융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에 큰 이해가 걸린 중간금융지주사 도입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벌계 금융사들을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규제, 감독하는 통합금융감독 정착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필요성 주장을 접겠다던 청문회에서보다 수위가 더 높아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 뒤 확대된 삼성 꿈 장학재단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SDS 지분 3.9%를 가졌어도 삼성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규제에서 빠졌는데 삼성 임원 출신이 자리를 맡는 등 독립성이 흔들리는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무선 송수신기, 워키토키 같은 것이죠. 이것을 송수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선 송수신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래서 이 지금 주 신호수를 구속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선 송수신기를 쓰라고 했음에도 안 썼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겠죠. 이 그러면 구속된 주 신호수는 하청업체 사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작업장에 나온 사람이 총 4천여 명인데 그중에 1,000명만이 그 삼성중업의 직원이고 나머지 3,000명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도 주된 그 실무자들, 가장 일반적인 밑에 하급 노동자들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의 그 영장 단 한 명만 발부한 사실에 지역사회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지금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쉬움이 있다라 한다면 첫 번째는 사고의 근원적인 예방 책임자가 누구인가, 책임 소재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단지 맨 끝에 있는
노동자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신호가 뭐 제대로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안전장치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인간의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중, 2중, 3중 안전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예, 산업 현장에는 항상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꼭 있어요. 그 관리 책임자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조선소장 지금은 이제 전 조선소장이지만 조선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미리 사전에 조치를 다 해야 되고 특히나 거대한 중기가 움직일 때 절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덮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조선소장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장소 내에서는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의 최종 책임자고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신청을 했는데 발부를 안 했다라는 것 이런 것은 근원적인 예방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안 물었다. 전혀 묻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점이죠. 네, 이것이 사실 이분이 지우신호수인 이모 씨가 이렇게 사고를 내려고 사고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누가 왜 뜬금없이 신호가 제대로 못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게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약간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말 말단 정말 그 사람만 혼자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조폭들의 경우 그렇잖아요. 네가 갔다 와라. 네, 그 제일 말단 꼬레비들한테 책임지고 총대 메고 감방에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꼬리 짜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저는 그런 꼬리 자르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세월호 사건에서도 결국 승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을 묻게 되고 징역을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인 네. 그런 사람들만 이것도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실수에 의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한테 처벌을 다 미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요. 노동